이 집이 그 배가 맞아? 내가 보기엔 전혀 딴 집 같은데. 흙집이 이렇게 아늑할 수 있나?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대단한 솜씨는 아니고 젊을 적에 좀 배운 게 있어서요. 마음 편히 살려고 손본 거지요. 이봐, 그렇게 겸손 떨지 마.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될 집이야. 흙집이 따뜻하기까지 하다니 여름엔 시원하겠네. 이 기둥 나무결이 곱고 단단하니 제대로 잘 골랐네. 산에서 직접 가져온 나무로 한 건가? 예, 그 근처 숲에서 자란 나무들입니다. 손으로 깎고 다듬다 보니 시간은 좀 걸렸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했지요. 방바닥 완전 뜨끈하네요. 이 구들 어찌 이렇게 완벽히 깔았대요? 여기서 자면 추운 산골에서도 땀 날 것 같네요. 옛날 방식으로 깐 겁니다. 장작불이 구들장을 따라 골고루 돌도록 굴뚝도 설계했어요. 박씨, 이러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집 수리 부탁하는 거 아냐? 솜씨 좋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 이런 집을 혼자 짓다니 대단하네. 아이고, 모두가 도와주신 덕에 이렇게 완성한 겁니다. 처음엔 나무나 흙 찾는 것부터 막막했는데 마을 분들이 길도 알려주시고 재료도 나눠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9의 박영훈 씨입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결국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로 들어가게 된 박 씨. 하지만 박 씨는 칠순을 목전에 두고 깊은 산골 마을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법도 무심히 흘러가는 자연 속에서 배웠죠. 박 씨의 모습은 TV에서 보이는 자연인과 흡사 닮아 있습니다. 그는 욕심이라고는 한 뼘도 보이지 않는 작은 흙집을 손수 만들어 살고 있거든요. 딱 한 사람 놓으면 꽉 차는 좁은 방이긴 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그 흙집은 박 씨에게는 최고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연고도 없는 이런 깊은 산골 마을까지 들어오게 된 걸까요? 박 씨는 아내를 26에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고작 22이었으니 두 사람 모두 빛나는 청춘이었죠. 그가 시장에 있는 전파상에서 잠시 일을 하던 시절에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을 하던 점원이었죠. 날씬한 몸매와 하얀 피부 때문에 시장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어요. 시장에 있는 다른 남정네들이 다들 괜히 옷가게 앞을 오가며 힐끔힐끔 아내를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박 씨는 자신처럼 무뚝뚝한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차지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내는 박 씨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때부터 박 씨는 결심했죠. 앞으로 아내와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던지겠노라고. 박 씨가 29이 되던 해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박 씨는 몫으로 생계를 이어나갔고 아내는 곧 첫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박 씨가 하는 몫일은 한 달에도 몇 번씩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공사를 할 곳이 생기면 그곳에서 몇 주간 숙식을 하며 일을 했죠. 그래서 젊은 아내는 육아를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2년 후 곧이어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아내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곱던 얼굴이 삶의 무게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박 씨의 마음도 무척 아팠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아내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아내는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날씬하고 예뻤는데 이제는 퉁퉁한 아줌마가 다 되었네. 아내의 실없는 농담에 박 씨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아내를 면박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곱다는 말도 은근슬쩍 잊지 않고 건넸죠. 환하게 웃는 아내의 미소는 젊은 시절 미소와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가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박 씨와 그의 아내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있었어요. 박 씨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두 사람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에 쓸 자금도 부족하지 않은 듯 했고요. 이제부터 편안히 남은 여생을 보내야겠다. 집사람과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박 씨의 그런 바램은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안색이 심상치 않게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같이 산에 가자고 해도, 날이 좋아 바람 쐬러 가자고 해도 아내는 피곤하다며 자꾸 잠만 잤습니다. 맛있는 걸 좋아해서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던 아내의 체중은 몇 주 사이에 쑥쑥 빠졌어요. 박 씨는 걱정이 되어 안달이 났습니다. 큰일 났구나 싶어 얼른 아내를 데리고 큰 병원에 찾아갔어요. 평소에 웬만한 병은 그냥 낫겠다며 병원에 가길 싫어했던 아내도 그날만큼은 박 씨를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간암사기였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의사의 한마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박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도꼭지라도 연 듯 아주 짧은 순간 너무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오히려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선생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제 간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환자분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입원부터 하시죠. 그때 아내가 박 씨의 떨리는 손을 잡았죠. 아내의 손은 무척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태훈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나는 남은 생을 그냥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데. 아내의 말을 듣고 박 씨는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해 입원을 시켰고 항암 치료도 바로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고생만 잔뜩한 아내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내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박 씨 자신의 욕심일 뿐이라는 걸 그때 그는 알지 못했죠. 보험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과 아내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노후 자금을 탈탈 털었었습니다. 가장 좋은 의사, 가장 좋은 약만 찾았습니다. 병실도 아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1인실로 잡았지만 아내가 너무 난색을 표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6인실로 옮겼죠. 항암 치료비는 천문학적인 비용이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1회 치료비로만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쑥 빠져나갔죠. 박 씨의 두 아들은 치료에 매달리는 박 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간암말기 치료는 목표가 연명이에요. 그래봤자 몇 개월 차인데 꼭 그 돈을 다 쓰셔야겠어요? 그래요. 어머니도 괴로워하시잖아요. 그만하세요. 첫째 태훈이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썩 잘 되는 사업은 아니었죠. 둘째 지훈이는 규모가 작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먹고 사는 게 팍팍했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엄마 치료비에 수천만 원 돈을 아낌없이 쓰자 지레 겁부터 먹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세요? 너네가 도와줄 것 아니면 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 박 씨는 아내가 아픈 뒤 두 아들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무척 컸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자주 병실을 들여다보고 자신들을 평생 키워준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만 했어도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다했다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태훈이와 지훈이는 항상 자신들의 어머니보다는 돈이 먼저 걱정이었죠. 아버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보험은 들어놓으신 거 맞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꼭 항암까지 하셔야겠어요? 요즘에는 호스피스라고 고통스러운 치료는 하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두 아들은 가끔 찾아와서는 그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다가 30분도 머무르지 않고 병원을 떠났죠.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라서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됐다. 둘 다 각자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데. 네 엄마 치료비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 말아라. 걱정이 가득한 두 아들에게 박 씨는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두 아들의 표정에는 얼핏 안도감이 스쳤죠. 두 아이 모두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식 키운 부모 눈에는 다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난 뒤에 박 씨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만 가득 채워졌죠. 박 씨는 젊은 시절 아내가 두 아들을 돌보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낳고 나서 고생이 무척 심했어요. 첫째도 어렸는데 갓난쟁이 둘째까지 혼자서 돌보려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죠. 그때 박 씨의 아내는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내 품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몇 주 만에 들어가서 아내의 그런 꼴을 보면 박 씨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이를 때려칠 수도 없었죠. 그때만큼 직업을 몫으로 선택했던 게 후회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항상 웃는 얼굴로 박 씨를 반겨줬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얼굴이 왜 이리 상했냐며 오히려 그를 걱정하곤 했죠. 그리고 나서는 박 씨가 없는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 했는지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태훈이가 지훈이를 질투하나 봐. 지훈이 따라서 자기도 아기 흉내를 내는 거 있지. 우리 태훈이도 아직 아긴데. 동생 생겼다고 내가 너무 다 큰 애처럼 여겼나 봐. 괜히 혀 짧은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박 씨는 아내가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습니다. 태훈이와 지훈이는 자기 엄마가 자신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고 있을까요? 뭐든지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자신은 못 먹어도 아이들 고기 반찬은 꼭 챙겼던 아내 덕분에 두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그렇게 차갑게만 대하는 아이들을 박 씨는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박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투병 생활을 마친 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남은 기간이 6개월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나마 이런저런 치료를 해서 10개월가량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아내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치료 그만 받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남은 삶은 정리해야지.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이만하면 충분히 다 했어. 아내를 간병하는 기간 내내 박 씨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흘러내리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마지막 말에 다시 한번 박 씨는 눈물을 쏟아내었죠. 아내는 항암 치료를 멈춘 지 몇 주 후 가벼운 몸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나이 65, 박 씨의 나이 69일 때였습니다. 아내의 죽음 뒤 박 씨는 자신에게 더 이상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이 있었지만 갈 곳도 없다고 느껴졌죠. 아내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텅 빈 마음으로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박 씨 앞에서 두 아들은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박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죠. 네가 엄마 병원비를 보탰어. 뭘 했어? 뭘 잘했다고 돈 이야기일 거네. 형이야말로 뭘 한 게 있는데. 형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 엄마 보험비를 형이 독차지해? 독차지한 게 아니라 장례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 거잖아. 이 답답한 놈아. 엄마 보험금이 장례 비용보다 훨씬 많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두 아들은 요란하게 소란을 피우며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그 둘을 말릴 기운도 없었어요.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며느리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하여튼 형 보험금 독차지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내역 다 뽑아준다. 뭐 몇 푼이나 남는 줄 알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두 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참, 이 집 자식들은 해도 너무하다고 말이죠. 박 씨는 소란을 피우는 자식들에게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기운이 있다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쫓아냈겠죠. 하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어요. 69. 그리 늙은 나이도 아닌데 박 씨는 원래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겉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축 처진 어깨와 우울한 표정이 그를 늙어 보이게 만들었죠.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박 씨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지난날 치열하게 투병 생활을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집을 한 바퀴 빙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그에게 남은 노후 자금은 이제 없었습니다. 남은 건 그 집 한 채였죠. 주택연금을 신청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 집에서는 매일매일 미안한 감정이 들어 괴로웠죠. 이렇게 평생 혼자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노후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두 아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입에서 도와달란 소리가 나올까봐 두 녀석 모두 벌벌 떨었죠. 아버지, 주택연금 신청하실 거죠? 그거면 앞으로 쭉 생활하시기에 괜찮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아직 젊으시니까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경비원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큰아들 태훈이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더니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자금을 그렇게 함부로 다 쓰시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을 하는 두 아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난도 있었죠. 그러니까 치료를 그만 멈추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다 자초한 일 아니냐 그런 비난 말이에요. 박 씨는 두 아들을 내보내고 몇 날 며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아내가 떠난 후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자신이 우울증인지도 몰랐죠. 박 씨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진 끝에 아내와 함께했던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스스로 요양원을 찾기로 마음먹었던 거죠.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좋은 요양원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중 앞집에 사는 사람이 한 곳의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해 주었죠. 여보세요. 거기 요양원이죠? 입소를 하려고 하는데 밥도 주고 잠자리도 따뜻한가요? 박 씨는 요양원의 시설이나 분위기에 대해 꼼꼼히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밥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가 보장된다는 대답에 그는 더 묻지 않고 입소를 결정했죠. 요양원 직원이 차분히 비용을 설명했지만 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두 아들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애저녁에 접었습니다. 혹시나 돈 보태달라는 소리 할까봐 두 눈동자를 굴리며 눈치 보는 아이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아들들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며느리는 오죽하겠어요. 새삼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울 때만 해도 자신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갈 곳 없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 들고 혼자가 되고 나니 박 씨의 몸 하나 의지할 곳이 마땅히 없더군요. 나이 들고 보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참 크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 못지않게 큰 문제라는 것을 박 씨는 깊게 깨달았습니다. 한때 자식들이 자신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박 씨는 막연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쳐도 그들의 삶은 결국 각자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할 일 다 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와보니 자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죠. 짐가방 하나에 평생을 담듯 간소하게 짐을 챙긴 박 씨는 천천히 요양원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박 씨는 낯선 공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여기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지. 아내 없이, 자식들 없이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을 때 박 씨의 뒷모습은 무척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박 씨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꽤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괜히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지라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죠. 직원들도 살갑게 박 씨를 챙겨줬고 같은 처지의 말동무가 생기니 박 씨는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산책하세요? 혼자 바람을 쐬고 있는 박 씨에게 친절한 보호사가 살뜰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전화하고 싶은 곳은 없으세요? 자식들에게 하신다거나? 박 씨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죠. 자식들이요. 아이고 기대도 안 합니다. 괜히 바쁜 사람들 불러봤자죠. 첫째와 둘째 모두 박 씨가 요양원에 들어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아버지가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죠.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라며 받아들였고 이후 6개월 동안 두 아들은 얼굴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곧 칠순이시잖아요. 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칠순이면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칠순이라 칠순이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그냥 수많은 생일 중 하루일 뿐이지. 박 씨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찍이 자식들에게 기대를 저버린 박 씨였지만 그렇다고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차올랐죠. 자식들에게 아무 기대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긴장된 손끝으로 큰아들의 번호를 눌렀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곧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정말 오랜만이네요. 먼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해봤다. 별일 없고? 별일은 없는데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는 않네요. 아직도 회사가 잘 안 되냐? 요즘 불경기잖아요. 다들 힘들다고 난리예요. 아들의 투덜거리는 소리에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칠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통화를 마무리 짓고 말았어요.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이번엔 더 차가웠어요.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6개월 만에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도 무덤덤하게 어쩐 일이냐고 묻는 아들. 박 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음 한켠에 있던 작은 기대의 불씨가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전화해봤어. 아이 참. 바쁜데 일과 시간에 무슨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저녁에 퇴근하면 연락드릴게요. 박 씨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젊은 시절 목수일을 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게 원인이었을까? 그랬다면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아내에게는 왜 그렇게 차가운 걸까? 자식 교육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었을까? 괜히 전화를 했다. 박 씨는 중얼거리며 혼잣말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박 씨는 슬슬 요양원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에 망치를 들고 이곳저곳 바쁘게 돌아다니며 살던 그였기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요양원 건물에만 머무는 건 어울리지 않았죠.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지쳐 오히려 그 적막함이 위로가 됐지만 이젠 오히려 그 고요함이 답답함으로 느껴졌습니다. 박 씨가 앓던 가벼운 우울증은 충분한 휴식 덕분에 많이 나아져 있었죠. 그래, 이곳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건 그동안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그랬지. 말 그대로 요양을 했네, 그래. 그동안은 박 씨도 한창 축 처져 있어서 몰랐지만 새삼 요양원을 둘러보니 이곳은 박 씨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8순이나 9순을 넘긴 어르신들이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요양원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자식들이 있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쳇바퀴를 돌듯 실망하고 또 외면받는 인생은 더 이상 싫었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훌쩍 사라지고 싶었죠. 그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요양원에서 한방을 쓰던 어르신이 조용한 산골 동네를 소개해 주시더군요. 박 씨는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에게 자신의 거취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요양원에 연락 한 번 없었던 자식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요양원을 떠났다는 사실도 아마 오래도록 모를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소개해준 마을은 해발 600m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딱 5가구만 남아있는 마을이라고 부르기에도 작은 곳이었죠. 감사하게도 요양원 어르신이 미리 연통을 넣어주신 덕분에 박 씨는 마을에 수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오지마을에 도착한 순간 그곳 풍경이 마음에 쏙 들었죠. 산과 마을은 잘 구분이 되지도 않을 만큼 집들은 자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허름하고 좋게 말하면 자연과 무척 가까운 집들이었죠. 탁 트인 경치와 마을을 가득 채운 새소리를 듣고 있으니 박 씨는 요양원에 앉아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겠다 싶었습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은 없었죠. 대부분 박 씨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더 많았습니다. 박 씨가 자리 잡는 걸 누구도 막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마을이라 낯선 이방인을 경계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궁금한지 사람들이 오가며 기웃거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산골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래. 여기는 늙은이밖에 없는데. 도시에서 무슨 사고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이고, 사고라뇨. 그냥 도시 생활에 지쳐서 들어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지 그래. 여기서 적응해서 사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저는 고향도 도시라서요. 조용한 곳으로 찾아오고 싶었는데 여기 마을이 참 좋네요. 좋기는 깡촌이지, 깡촌이야. 마을 사람들은 거칠어 보여도 박 씨를 은근히 잘 챙겨주었습니다. 박 씨가 들어가서 살만한 폐가가 한 채 있었고 박 씨는 그곳을 수리하기 시작했죠. 집을 수리하는 동안에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산골이 얼마나 추운 줄 알아.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가네. 무슨 골병이 들라고 저러나 몰라.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박 씨를 집에 데려가 재우는 시기였죠. 다음 날부터 젊은 시절 목수였던 경험을 살려 박 씨는 열심히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집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렸고 혹시 집 수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집을 수리해 주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박 씨에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찾아와 산골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땔감은 어떤 나무로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가까운 시장은 어디고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산골에서 키우기 좋은 작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이에요. 조용하게 그리고 고즈넉하게 보낼 줄만 알았던 산골 생활은 의외로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는 활력을 찾아갔죠. 어느 날 박 씨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참 멀게만 느껴졌어요. 칠순의 나이에 이렇게 연고도 없는 산골에 들어와 집을 짓고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흘러가는 구름을 보니 인생도 다 흘러가듯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시절 인연이라고 느껴졌죠.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천륜으로 이어진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 하더라도 인연이 끝나면 떠나보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키웠고 또 잘 커서 자기 밥벌이하면 그만이지 싶었습니다. 그동안 박 씨의 마음에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자식에 대한 원망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박 씨는 소박한 흙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초가집처럼 옹색해 보였지만 속은 제대로 된 집이었어요. 박 씨는 예전 목수일로 다져진 솜씨를 발휘해 방마다 흙벽을 단단히 쌓고 구들까지 깔아 뜨뜻한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온기 가득한 방 안에서 느긋하게 앉아 있으면 그는 문득문득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죠. 그동안 박 씨는 바쁘게 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흙을 이기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다 보니 자식들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죠. 반면 먼저 떠난 아내와의 추억은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마다 아내가 생각났어요. 따뜻한 불기운은 아내를 닮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짓던 아내의 모습.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어오던 목소리. 박 씨는 그 따뜻한 불길이 아내와의 온기를 떠올리게 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잘해줄 생각 말고 젊을 때 더 잘해줄 걸. 박 씨는 불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스스로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내만 떠올리면 자꾸 미안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자신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느라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자신이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아궁이에 타들어가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일이 박 씨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산골 생활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죠. 새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바라보는 재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재미. 직접 지은 밥을 먹는 재미.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인생이 풍부해진 기분이었죠. 박 씨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태훈이었죠. 박 씨는 멀리서 다급히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얼굴에 잔뜩 화가 난 기색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혼자 들어와 계시면 어떡해요? 태훈이 왔냐? 무슨 일이냐? 어떻게 왔어? 무슨 일이냐니요? 제가 요양원에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기는 하세요? 아들의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왔어? 어쩌다 날 찾았는데?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대답했습니다. 고모가요. 아빠랑 잘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빨리 찾아보라고 막 화를 내셔서. 친척들이 아들에게 박 씨를 챙기지 않는다며 나무랐던 모양입니다. 한바탕 타박을 듣고 나서야 아들은 박 씨를 찾아 나선 모양이었죠.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속내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박 씨가 사는 흙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집의 모습에 태우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요? 얼른 저랑 다시 돌아가세요. 여기서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아버지 나이가 지금 얼만데요? 너랑 같이 돌아가면 내가 어디에서 산단 말이냐?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생각하더니 곧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긴요.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서로 편하고 좋죠. 제가 더 좋은 데로 알아놨어요. 아들의 대답에 박 씨는 고개를 단호히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나는 여기 사는 게 훨씬 좋다. 너 혼자 돌아가고 친척들에게는 아버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라. 아버지, 이런 오지에 계시면 주변 사람들이 다 저 욕해요. 제발 돌아가요. 같이 가지 않겠다는 박 씨의 말에 아들의 표정은 무척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비를 끌고 다시 도시로 가려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찾아올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연락조차 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이미 서로 떨어진 사이고
가까우면 불편한 사이인데 왜 굳이 박 씨와 함께 산을 내려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집에 모시기는 싫은데 가까이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변에서 아비 버린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울까? 박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를 완전히 버리는 못된 아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모를 챙기는 착한 아들도 아닌 우리 평범한 자식들.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연은 다 때가 있더구나. 너는 이제 네 인생 살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사는데 서로 멀리서 잘 지낸다고 알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가깝게 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니? 나도 한때는 마음속 깊이 자식들과 가까워지길 바란 적이 있었지.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챙길 필요 없어. 알아서 잘 살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앞으로 찾아올 필요도 없지만 가끔 궁금하면 얼굴이나 보러 오너라. 박 씨는 미묘한 표정의 아들을 집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집 앞에서 망설였죠. 뭐해? 어서 가라니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거 확인했으면 됐잖아. 곧이어 아들은 꾸벅 인사를 하고 마을을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집 앞에 서서 아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지켜봤어요.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단순하고 가볍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